자, 이제 98쪽 아래에 보시면 부동산 증권론 해놓고 1번의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제 투자 상품이 되겠고 증권이라는 것도 투자 상품이다 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부동산과 증권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쉽게 거래가 되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다 현금화하기가 쉬운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게 유동화입니다. 아시겠죠? 유동화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유동성이 많은 자산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유동화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보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어주는 이런 제도 또는 수단을 뭐한다? 유동화한다 이렇게 말해요. 유동화한다. 그래서 분명히 부동산이라는 상품보다는 주식 또는 증권이라는 상품이 보다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보다 현금화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한다? 유동화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의의에서 보면 저당을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시키는 과정, 수단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시킨다는 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저당 유동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저당 시장의 구조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른쪽 보시면 99쪽에 동그라미 4번 저당 시장의 구조 해가지고 일단 제목을 확인해 보시면 1차 저당 시장이 있죠. 자, 그럼 예측합니다. 1차가 있으면 몇 차가 있다? 2차가 있어요. 그럼 2차가 있으면 몇 차가 있다? 3차.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럴 때 자, 2차로 끝나요. 2차로 끝나야 되는데 3차까지 가면 뭐 기억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회식할 때도 회식의 핵심은 1차가 아니라 2차죠. 뭐 1차는 뭐 소주 한잔 마시면서 맹숭맹숭 하다가 이제 조금 얼큰해졌을 때 2차 가서, 근데 정말 진정한 고수는요, 전혀 드시지 않고 2차 가자마자 노래방 테이블 위에서 광란에 이 날개 한 분 계십니다. 진정한 고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저요? 아, 저 그렇게 못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알딸딸해져야 이제 소파 위에서 약간 좀 춤을 추거나 하는데, 이제 합격자 모임 있죠? 합격자 모임 때 같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모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하고 거기서 빼고 있으면 분위기가 안 삽니다. 그래서 1차에 가서 이제 소주를 좀 먹고 가는데 아직까지도 알딸딸만 하지 이게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냥 맥주를 막 들이보여. 그러면 소주에 먹었다가 맥주 분위기 폭탄되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이제 인사불성됩니다. 그때 가면 저는 모르는데요. 학생 너무 잘 놀았다고 나중에 그래요.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자, 이런 경우인데 1차가 있으면 2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회식을 말씀드렸냐면 저당 시장도 핵심이 몇 차다? 2차예요. 왜 그런가 한번 따져볼게요. 근데 1차 저당 시장이 뭐냐? 여러분 왜 은행 가가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시죠. 은행 가가지고 주택 등을 담보로 맡기고 필요한 돈 융통해 오시죠. 그게 1차예요. 그러니까 1차 저당 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대출자로 이루어진 시장이 1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말로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별거 아니다. 우리 은행 가서 또는 새마을금고 가서 담보 제공하고 필요한 돈을 빌려오지 않느냐. 이런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볼까요? 지금 1차 저당 시장까지 말씀드렸는데 저당의 유동화가 왜 저당 유동화가 필요한가?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차를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굳이 쓰진 않을게요. 저당 유동화 왜 필요하냐? 여러분, 상식적으로도요.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보다 대출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우리가 부동산자 붙으면 보통 10년 넘어가거든요. 만기가 10년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장기 대출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기 대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중에 은행 가가지고 뭐 필요한 돈 빌릴 때 보통 만기가 3년 내지 5년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10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 대출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대출 기간이 장기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상환 기간도 10년의 뜻이거든요. 장기란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만큼 기간이 길어질수록 빚을 갚는 부담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래서 차입자에겐 유리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로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만기가 10년이라면 10년은 지나야만 빌려준 돈 전액이 회수가 될 수 있는 셈이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에 목돈이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있는 셈 아니냐. 이걸 우리는 자금이 묶여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금이 묶여있다. 회수가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대출자, 즉 금융기관 입장에선 목돈이 오랜 기간 동안 묶여있으면 빌려줄 돈이 부족할까요? 풍부해질까요? 부족해져요. 왜? 한 번 돈 빌려주면 돌아올 줄을 모르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어때요? 저 돈이 부족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이걸 자금의 수요라고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세요를 뭐라고 한다? 자금의 수요. 그럼 알았어. 내가 돈 빌려줄게를 자금의 공급이라고 말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필요해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자금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러나 한 번 돈을 빌려주면 장기 대출이다 보니까 돌아올 줄을 모르게 되고 따라서 빌려줄 돈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예쁘게 포장하면 자금의 수요 공급, 즉 자금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따라잡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대출 자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어려운 말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잘 못 알아듣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10년은 지나야 돌아와요. 오케이? 그럼 한 번 돈을 빌려주면 대출 원금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대출자,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빌려줄 돈이 남아 돌아요, 부족해져요? 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개론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뻔한 말을 어렵게 말하는 게 뭐다? 개론이에요. 그럼 목돈이 묶여있다 그러면 되지.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 발생하여 자금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된다. 이를 버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자금 수급의 불균형이 뭐다? 빌려줄 돈이 부족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대출기관, 금융기관, 은행에 고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나 과정을 통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빌려줄 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 끝에 나온 게 바로 뭐다? 저당의 유동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놓고 제가 말로만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의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1차 저당 시장은 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차입자. 그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출자. 간혹 질문이 들어옵니다. 제가 대출자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저 대출 기관은 언제 쓰는 말?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러면 대출자고 빌려주는 기관 그러면 대출 기관이지 뭘. 아시겠죠? 그래서 대출자나 대출 기관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은행을 찾아가서 이게 어려우시면 하나은행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자 이거죠. 그럼 하나은행이니까 이때 차입자는 이름이 뭘까요? 백곰이에요. 백곰? 몰라요? 하나은행 선전에 나오면 백곰이 나오잖아요. 아, 자 그럴 때 예, 코카콜라에도 백곰이 나오고 다 백곰이 나와요. 자 그럴 때 자 백곰, 차입자 백곰이 하나은행 찾아가서 제 집을 담보로 맡길 테니까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나은행은 알았어. 내가 돈을 빌려줄게. 자, 이런 과정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자금의 제공 그랬지만 그냥 대출이라는 말 써도 되고 융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의미만 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장을 뭐라 그런다?
1차 저당시장 그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니까 1차 저당시장이란 돈이 필요한 쪽이 자금의 수요, 돈을 빌려주는 쪽을 자금의 공급, 그러니까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대출자로 구성된 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라는 거죠. 오케이? 표현만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 하나은행은요,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이제 매달 또는 매년마다 돈을 빌려간 백곰으로부터 원금은 물론이고 무엇까지, 이자까지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셈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원금과 이자를 받아먹을 권리가 생긴다. 이걸 예쁘게 표현하면 원리금 수취권 그래요. 수취가 뭐예요? 받는다는 거잖아요. 원리금은 원금 이자 합산액이고, 오케이?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받아먹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더불어 만약 백곰이 착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실직이라든지 소득의 감소 상황이 발생해서 저 죄송한데요,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저의 배를 가르시고 웅담을 꺼내 가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때를 대비해서 뭐 한 거예요? 담보 잡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때 하나은행은 차입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될 때 담보주택을 매각 처분하여 자신의 손실을 메꿀 권리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걸 바로 저당권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민법을 배우다 보면 원래 저당권은요 원칙적으로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죠. 근데 배우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물권인 저당권이 경우에 따라서 무슨 권이 될 수도 있다. 채권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때 말하는 저당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여러분 저는 법을 몰라요. 근데 상식적으로 채권은요 무엇인가를 받아낼 권리 아닌가요? 무엇인가를 받을 권리가 채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원리금, 원금이자 받아먹을 권리도 성격상 채권일 거고, 또 여기서 말하는 저당권도 성격상 채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채권은요 주택을 저당 잡히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낼 권리가 형성된다. 이런 관점에서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목이 나오면 하나씩 끊어서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주택 저당 대출 채권, 이 말은 주택을 저당, 담보 잡히고 대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권, 돈을 빌려간 그놈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권리 라는 점에서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 문장이 기니까 줄여가지고 주택 빼고 대출 빼니까 저당 채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보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들어봐요. 1차 저당시장, 칠판 보면서 1차 저당시장이란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대출자로 구성된 시장으로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잘 들어봐요. 아직 1차는 저당 채권이라는 권리가 만들어지는 시장이지 유통,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지 않냐 말이지. 근데 분명히 아까 저당 유동화의 의의가 뭐였어요? 저당을, 이때 저당이란 말은 채권자가 빠진 거예요. 그럼 저당 또는 저당 채권이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이 된다는 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1차는 아직 만들어질 뿐이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지 않냐 말이죠. 그럼 예측컨대 이 1차에서 형성된 이 저당 채권 권리가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몇 차일 수밖에 없다. 2차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당 유동화의 결정, 핵심,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장은 1차 저당시장이 아니라 2차 저당시장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구조를 알고 그 지문들을 읽으면 당연한 말로 해석이 되지만 구조 모르고 그 문장들을 외우려고 하면 정말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2차 저당시장이 뭐냐?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일단 요 1차 대출자들을 1차 대출기관이라고 말해요.
1차 대출기관. 여러분 1차 대출기관의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시중의 금융기관, 은행이라고 이해하셔도 큰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1차 대출기관이 있으면 2차 대출기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2차 대출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디냐? 주택금융공사 들어봤어요? 그 주택금융공사가 2차 대출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 남대문 쪽인가 거기 가다 보면 그 빌딩 맨 위에 HF라고 제목이 써 있는 건물이 있어요. HF가 뭘까요? 어? H 그러니까 한국이에요? 하우징이죠? 하우징 파이낸싱. 그래서 주택금융. 그러니까 HF는 주택금융공사의 약자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과거에는 KHFC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싱 코퍼레이션 그래가지고 KHFC 그래서 지금은 이거 빼고 HF 그러거든요. 이거 나올 때 혼란 많았어요. 여기에 F자 빼봐요. 아 저기 H자 빼봐요. KFC. 이거 한국 최고의 닭집 돼버렸습니다. 그때. 근데 주택금융공사가 2차 대출기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자자로 구성된 시장이 몇 차다? 2차 저당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요. 분명히 핵심은 전제는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저당 유동은 왜 필요하다고?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저당 유동화 필요하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분명히 1차 저당 시장에서 저당 채권한 권리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이 저당 채권한 권리의 값어치가 100억이다. 이 권리의 가치가 100억이다. 그러면 이 100억의 가치가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팔아먹을 수만 있다면 100억만큼의 현금이 금융기관, 대출기관으로 유입될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케이? 그럼 어때요? 이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전보다는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처럼 거래시키고 매매될 수만 있다면 그 채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의 자금, 현금이 대출기관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금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게 저당 유동화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소를 잘 봐요. 1차, 2차 투자자죠. 그러면 여기 요 대출기관은, 요 1차 대출기관은 1차 저당 시장에도 있고 2차 저당 시장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만 빠졌어요?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차입자만 2차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래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1차 저당 시장의 원저당 차입자, 원래 담보 잡히고 돈 빌린 그놈. 원저당 차입자는 2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게 말이 나오는 교과서 보면 그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구성요 2차 구성 요소에 차입자가 지금 있다 없다. 없으니까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말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지 뭘 그걸 외우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 구조를 보니까 다 외워버리는 거지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럴 때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예컨대 이것이 100억의 가치가 지금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억만큼의 가치가 있는 권리를 곧바로 1차 대출기관이 어디로? 투자자에게. 이걸 팔아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출기관인 주택금융공사를 거치지 않고 1차 대출기관, 시중은행이 곧바로 가치가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팔아 넘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게 100억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투자자로부터 100억만큼의 현금, 자금이 1차 대출기관으로 공급될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요걸 나중에 MBS, 즉 주택저당담보증권의 종류, 유형으로 보면 Mortgage Pass Through Security, MPT에서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은 뜬구름 잡는 거니까 아직 MPT, MPT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구조만 신경 쓰세요. 구조만.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저당 채권을 누구에게? 주택금융공사에 팔아 넘겨요. 그러면 이것을 매입한 주택금융공사는 원래의 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증권과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것이 무엇의 약자인지 몰라도 되지만 첫 번째 요령은요.
마지막 글자가 S로 끝나면 security, 증권이라고 해석하시고 마지막 글자가 B로 끝나면 bond, 채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MBS는 주택저당담보부 증권이고 MBB는 주택저당대출채권 담보부 채권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알아야 되느냐? 기초요. 기본도 아니고 기초에 나중에 풀려면 아시겠어요? 이 말뜻, 그러니까 약자 있잖아요. MPT에서 나오면 이건 주택저당담보부 증권 이렇게 나오고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얘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용이 맞구나 틀리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런 것들은요. 새로운 상품이에요. 없던 건데 원래 저당 채권한 권리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뉴스 같은 경제 뉴스 같은 듣다 보면 파생 상품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자, 파생 상품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수익률이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면 우리 투자는 배웠죠?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때 투자자들은 10% 이상의 수익이 나오면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더래요. 그럼 이때 10%가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맞지요. 그런데 이 MBS나 MBB라는 새로운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상품으로부터 15%의 수익은 예상이 되고 있더래요. 그럼 이럴 때는 어때요? 그 투자 상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보다 높다면 투자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죠. 그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공급된다는 뜻이고, 그렇죠. 이렇게 주택금융공사로 흘러들어온 자금은 또다시 시중의 금융기관, 1차 대출기관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잘 들어요. 이론적으로는 MBS의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보다 높기만 하다면 이론적으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대출기관으로 자금이 공급됨으로써 자금의 고정화, 즉 자금 수요 공급의 불균형, 한마디로 말하면 대출에 필요한 자금 부족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저당의 유동화다 그래요. 그러므로 저당 유동화의 핵심적 역할은 몇 차? 2차.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압축을 해 볼게요. 그림 보시면서 들어봐요. 지금 저당 시장은 1차와 2차 시장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럴 때 1차 저당 시장은 자금의 수요자, 돈이 필요한 차입자와 돈을 빌려주는 공급자, 즉 대출자로 구성된 시장이고, 이 시장에서 저당 채권이라는 권리가 형성이 된다. 오케이? 그런데 2차 저당 시장은 구성 요소를 따져보니까 1차 대출기관, 2차 대출기관,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1차 저당 시장의 구성 요소인 차입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장이 2차 저당 시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오케이? 더불어 지금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은,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1차 대출기관,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한 시중금융기관이 주택금융공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투자자에게 저당 채권이라는 권리를 매각, 팔아 넘김으로써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저당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게 팔아 넘기고 이것을 매입한 주택금융공사가 그거 원래의 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증권 MBS, 새로운 형태의 채권인 MBB를 발행하고 그 상품의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면 투자자들로부터 주택금융공사로 자금이 공급이 되고, 이렇게 공급된 자금은 또다시 1차 대출기관으로 유입될 수 있지 않느냐.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에 필요한 부족한 자금을 충분히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뭐다? 저당 유동화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끊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이 파생이 되는 건데요. 한 가지 단적으로 맛보기 하나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 투자자의 요구수보다 MBS의 수익률이 낮다, 작다 이래 버리면 저당 유동화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뭐 그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토대는 같은데 거기로부터 관점에 따라서 문장편을 계속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내용과 토대는 뼈대는 딱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만 한다면 나중에 표현은 그냥 단순 암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갑니까? 네. 지금 빨간색 입으신 분 가요? 예. 워낙 조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또다시 이제 MBS 그래가지고 주택저당담보부증권의 종류에서 뭐 MPTS, MBB, MPTB, CMO 쭉 나옵니다 또.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한 장을 넘겨보시면 100쪽에 2번에서 저당담보증권, 원래는 주택저당담보부증권이에요. MBS 종류 해가지고 일단 종류만 볼까요? MPTS, 2번에 MBB, 3번에 MPTB, 4번에 CMO 나와 있죠.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쭉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건 없어요. 기초 때는 안 합니다. 기초 때는 안 해요. 이제 다음 달 기본 수업 때부터 이제 죽었다고 복창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MPTS는 원래 무엇의 약자다? Mortgage Pass-Through Security. 그래서 이체 증권 그래요. 또는 뭐 지분 이체 증권. 지금은 종류하고 그 약자의 어떤 의미,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말했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 요것만 좀 익혀두셔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MPTS 나오죠. 그럼 이체증권 나오죠. 이체증권. 그런데 지분이란 말은 붙여도 되고 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체증권만 나오면 일단은 뭐다? MPTS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BB는 모기드 백이드 본드라고 해가지고 원래 정식 명칭은 주택저당대출채권 담보부 채권이에요. 물론 약자도 있어요. 그냥 저당채권 그러기도 하는데 저당채권이라고 여러분 힘들어질까 봐 그냥 저당채권 약자로 줄여서 설명해드렸더니 그해 시험 문제에 저당대출채권 뭐 담보부 채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약자도 안 써주고 영어 약자도 안 써주고 한글로만 나왔기 때문에 뻔히 아는 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얄짤 없습니다. 있는 표현 그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받아 잡수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MPTB가 있죠. 근데 MPTB는 재밌는 게 뭐냐면 잠깐 MPT까지 끊어봐요. MPT까지 끊어보면 첫 번째 MPTS의 MPT예요. 근데 그 뒤에 B가 나왔죠. 그 B는 MBB의 B예요. 그럼 결국 1번의 MPTS와 2번의 MBB를 짬뽕한 게 뭐다? MPTB다. 그래서 MPTB는 혼합형 MBS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그 MPTB와 기본적인 구조가 같은 게 CMO예요. 따라서 CMO도 성격은 혼합형 MBS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CMO라고 하는 건 이제 다계층 채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다계층 채권. 근데 그 동그라미 3번에서 이제 MPTB 같은 경우에 저당 직불 채권, 원리금 이체 증권 그랬는데 이렇게 또 했잖아요. 이게요. 그 출제하시는 분, 즉 교수님들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3년 전에는 요 MPTB를 가지고 어떤 말 쓰냐면 저당 대출 자동이체 채권 이렇게 또 말을 바꿨네. 거기 봐요. 저당 직불 채권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었다가 원리금 이체증권 한 번 더 나왔어.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오겠지 싶으니까 한 번 더 바꿔가지고 저당 대출 자동이체 채권 이런 말을 또 바꾼 거예요. 저당 대출 자동이체 채권. 그건 역시도 MPTB를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거나 또는 다양한 표현을 전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표현이 역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바로 학계론이다. 그래서 학계론은
100이 나올 수도 없는 과목이고 100을 맞고자 할 필요도 없는 과목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개론을 100점 맞아요 그래. 누가요? 과거에 재작년 같은 경우도 울산 쪽에 수업을 하는데 전국 모의고사였죠. 전국 모의고사 5월 달에 그 수업받는 학생 중에 한 분이 그 개론 10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웬만한 선생도 100 나오기 어려운 문제를 학생이 100을 맞았어요. 근데 맞았는데 굉장히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갔죠. 그 학생 여자분인데 그 당시 재작년이니까 50세 된 여성분인데 전업주부예요. 사회생활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100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상당히 좋았지만 뭐하러 100점을 맞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실제 시험에서도 여유 있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100점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개론 공부를 안 해요. 안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혀 책 안 봐요. 책 전혀 안 봐도 기본으로 80점대 나옵니다. 왜냐?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분은 체계를 잡았으니까. 개론은 체계 잡으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80 이상 나오는 게 과목이에요. 근데 체계를 잡을 때까지 보통 분은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점수 나오기 전에 이미 졸업합니다. 근데 얼마나 공부했는데요, 그 양반이. 학원에 새벽 5시 반에 와서 12시 반에 집에 가요. 잠 하루에 많이 잡았자 3시간.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게 잡히죠. 또 원래 또 뭐죠? 사회생활 안 해봤지만 원래 학교 다닐 때 이 수학이나 과학을 잘 하셨대요. 그러니까 요 수리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개론을 잘해요. 근데 그 양반이 힘들었던 게 법이었거든. 법 과목들은 대충 법 과목도 이해를 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겠지만 개론보단 설명이 덜 해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럴 때 이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분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데? 왜 그게 답인 줄 모르고 답을 찍어야 되니까 힘들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개론이 잡히니까 나머지 시간을 법에다 투자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현장에서는 개론이 77.5 나왔고 민법이 92.5가 나왔어요. 나오고 해서 합격을 했고 나머지 2차 과목도 아주 뭐 평균 80점대로 해서 동차 합격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보다 더 했던 분이 강원도 원주분이 계셨습니다. 강원도 원주분은 48살 된 진정한 전업주부. 그분이 전국 차석이 됐습니다. 전국 차석이 어느 점수냐? 1차 민법 개론 합해서 2문제 틀렸고 2차 겉으로는 4과목 실제로는 3과목이잖아. 2차가 공시세법이 하나로 묶이니까 이거 전부 합해서 1문제. 그 밀리자 전부 합해가지고 꼴랑 3문제 틀렸는데 수석이 아니라니까요. 차석이에요. 차석이에요. 네. 수석은 그때 한항과 올백인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부러워할 거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중계를 잘 하느냐? 절대 못해. 학교 다닐 때 공부머리 좋다고 뭐 사회생활 잘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공부는 정말 잘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업무는 거의 뭐 사생결단이 초토화 돼가지고 굉장히 쓸쓸하게 퇴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석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 뭐 울산 쪽도 보면 지금 전국에서는 울산이 이거예요. 소득이 있으니까 거래도 잘 되고 또 이제 산업이 발달돼 있으니까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뭐가 좋다? 유입인구가 많아요. 유입인구가 많으면 일단은 뭐 해야 돼?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는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중개업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먹고 살거든. 한 업소당 최소한 한 달에 뭐 1,000 이상 갖고 가더라요. 그럼 그만큼 다른 업소 다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따시면 그걸로 한번 가보세요. 텃세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종류 4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이제 기본 수업 때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 간접 투자 수단 그래 가지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나오죠. 이게 니은이 빠졌어요. 부동사가 어디서 절이름인가?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자, 부동사라는 절은 없어요.
자, 리츠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그 아래쪽에 벌써 의의를 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의의 자체가 과거에 복이 하나였어요. 그게 몇 줄이죠? 한 석 줄, 넉 줄 되죠? 이게 복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란 주식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여 부동산 관련 상품 등에 투자하여 획득한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이다라고 나중에 기본서 받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얘는 구조가 어떠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대상, 즉 상품들이 있겠죠. 일단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요. 그러면 투자 회사가 발행한 이 주식을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사요. 그럼 이때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입했으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주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투자자들은 주식을 산 거지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 대금만큼이 어디로? 투자 회사로 공급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자금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진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 줄이면 부투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투법상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부동산 투자 회사의 구성 임직원들은 최소한 부동산 투자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한다는 게 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직원들은 전문가겠죠? 부동산 투자 분야의 전문가이겠죠? 이 전문가들이 어디에 투자하면 보다 많은 수익,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고심한 끝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금전으로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도 역시 법의 규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가를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왜? 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법에서 수익의 90% 이상, 정확히 말하면 100분의 90 이상을 금전으로 배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물론 이때 금전 배당은 다른 말로 현금 배당이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맛보기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분명히 조금 전에 구조를 따져보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죠. 이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이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자들의 목적은 수익의 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보유한 주식을 주식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양도 차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내가 처음에 100원을 주고 주식을 매입했을 때 한 주당 뭐 예컨대 150원 받고 팔았다. 그럼 한 주당 50원씩의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배당 수익은 물론이고 주식의 매매 차익 또는 양도 차익의 향유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향유한다는 건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는 말과 같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지문들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맛보기를 보여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 드렸지만 부동산과 주식 중에서 어느 게 보다 쉽게 거래되는 상품이에요?
주식이죠.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실제로는 이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형태상으로는 주식에 대한 투자거든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면서 투자하는 걸 직접 투자라고 말해요. 직접 투자. 그러니까 내가 상가라든지 땅을 직접 소유한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 직접 투자라는 말을 쓴다고. 지금 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상태가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상가나 건물, 땅 등을 직접 보유한 상태가 아니죠. 따라서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는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왜 리츠가 간접 투자 방식인지 이해 가십니까? 직접 투자란, 다시 한번 직접 투자란 토지나 상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뭐다? 직접 투자. 오케이? 부동산에 투자는 하고 있으나 그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무슨 투자? 간접 투자. 따라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는 상태이므로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니라 간접 투자 방식이다.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자체보다는 주식이 훨씬 거래되기가 쉽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합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부동산 직접 투자자들에 비하여 투자 원금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말 됩니까? 왜냐? 부동산 직접 투자자들은요,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야만 원금의 회수가 가능해. 그런데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간접 투자니까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팔기만 하면 투자한 원금의 회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부동산을 파는 것보다 주식을 파는 게 훨씬 쉽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속도도 빠르고 원금의 회수도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어렵습니까? 개념을 알면 어려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을 합한 문장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한번, 직접 투자 나오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한 상태, 간접 투자는 직접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오케이? 근데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회수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쉽지 않냐 이 말이죠. 그걸 묶으면 부동산 직접 투자자들보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의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문장 성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걸 가지고 과거에 기출문제는요, 참 황당했어요. 문장 똑같이 놨다니까요. 99% 똑같은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직접 그랬네, 직접. 부동산 투자 회사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간접을 직접 그랬다고. 두 글자도 아니야. 간을 직, 한 글자만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단순하게 무식하게 무대뽀로 외우신 분들은 한 석 줄, 넉 줄 되는 문장 속에서 다 맞게끔 해놓고 한 글자 바꾸잖아요. 그거 절대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외우시면 그게 뻔히 보이는 문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투자입니다. 그리고 잘 외워놨다 하더라도 아니 현장 가면 우리가 긴장이 참 커지잖아요. 긴장이 커지면 평소에 아는 것도 안 보이는 게 사람인데 아시겠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외우시려고 작정을 했다면 정말 어떤 경우에도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자신 있으면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는 거 제가 막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자신 없으면 개념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리츠의 종류의 표 나오죠?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이 표의 내용도 전부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의 규정들이에요. 그러니 제가 뭐 설명할 건덕지 없고 몽땅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법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량의 법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만 압축해 정리해 놓은 게 이 정도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이제 맨 왼쪽에 이렇게 약간 파란색 그 붙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목해가지고 그 주식 분산이라는 거 있어요. 주식 분산. 이 주식 분산의 뜻이 뭐냐면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주주 1인당 얼마까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니? 그 주식 소유 한도를 주식의 분산이라고 말해요.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주식의 분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공모 나오죠. 이 공모, 그러면 물어볼게요. 공의 반대는 뭐예요? 사. 그럼 예측컨대 공모의 반대가 뭘까요? 사모. 맞아요. 아니 왜들 두려워해? 아니 여기서 틀리면 뭐 어디 누가 덧나요? 누가 때려요? 틀린다고? 공의 반대가 사죠. 그럼 공모의 반대는 뭐다? 사모예요. 공도의 반대가 사도인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공모란 말의 뜻이 뭐냐면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걸 공모한다 그래요. 불특정, 특정이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누구로부터 제한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를 공모한다 그래요. 그러면 공의 반대가 사모니까 그럼 사모는 뭐다? 특정 몇몇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때 사모한다 그래요. 근데 따라서 주식 공모를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청약이라고 말해요. 일반 청약.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만 가볍게 좀 의미 알아두시고요. 어차피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릴 수밖에 없는 선은 설명드립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아래 이번에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 해가지고 제가 부동산 펀드 해놨죠. 그거는 그냥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금융론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마쳤고요. 잠깐 쉬었다가 개발 과정을 이어갈게요.